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중세 사회 부분 할게요. 자, 중세 신분 구조는 이제 좀 보면요. 중세 신분 구조의 전반적인 특징은 그 통일신라 시대나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법제적으로는 양천제 사회죠. 예, 양천제 사회라는 것은 그 양인에게는 군역이나 요역, 공부를 부담하고 대신에 과거의 응시에서 간직에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천인은 그 의무도 권리도 없고 뭐냐면 또 의무도 없죠. 그래서 인신 예속적인 존재였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양천제사인데 이거는 이제 법제적인 구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사회적 구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시대에는 크게 그 위에 있는 계층들을 양반이라고 하죠. 양반. 근데 여기서 양반이라는 것은 그 조선 시대의 의미와 달라요. 여기 양반은 동반, 서반, 그러니까 무반과 문반을 이제 지칭할 때 양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고려 시대 시대마다 또 호족인이 문벌귀족, 권문세족, 무인계층 등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은 뒷부분에 더 좀 살펴보고요. 여기에는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중류계층이에요. 중류계층. 자, 중류계층에는 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니베르 교과서에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중세시대 신분구조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니베르 교과서 9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귀족, 중류층, 양인, 천민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귀족 부분하고 중류층, 양인, 천민인데 그 어디부터 있냐면 고려의 지배층의 중심은 있죠. 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려 지배층의 중심은 귀족이었다. 귀족은 왕족을 비롯하여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은천과 공은전의 혜택을 받은 특권층이었다. 고려 전기에는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한 가문이 문벌 귀족을 형성하여 고려 사회를 이끌어갔다. 귀족은 토지 소유를 확대하고 유력한 가문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유지하였다. 특히 왕실과 사돈 맺기를 가장 원하였는데 이는 가문의 영광일 뿐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무신 정권을 계기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무신 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원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한 권문세족이 대두하였다.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에 정계의 요직을 장악하고 농장을 경영하였으며 가문의 힘을 이용하여 음소로서 신분을 세습하였다. 중류층은 후삼국의 혼란기를 거쳐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으면서 자리를 잡아갔다. 중앙관청의 말단서리인 장류, 궁중의 실무관리인 남반,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하급 장교, 지방의 역을 관리한 영리 등 중류층은 직역을 세습적으로 물려받았고 국가로부터 토지도 받았다. 신라 하대의 호족의 뿌리를 두고 있는 향리는 지방관을 보좌하여 부세 징수와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의 향 부곡 소에서는 향리가 실질적인 지방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호장, 부호장 등 상층의 향리는 통혼이나 과거 응시에서 하위의 향리와는 구별되었다. 양민은 주, 부, 군, 현에 거주하면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였다.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는데 이들을 백정이라고도 불렀다. 양민이면서도 군현의 주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군현의 주민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다. 향이나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업에, 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공업이나 광업에 주로 종사하였다.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교통과 수로교통에 종사하였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귀족은 노비를 늘리기 위해 부모 가운데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게 하였다. 일천즉천. 또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 쪽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다. 천자수무법. 노비에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었다. 공노비에는 궁중, 중앙관청, 지방관하에서 자력에 종사하는 이병노비와 농경을 하여 얻은 수입 중에서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다. 사노비에는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솔거노비와 주인이 따로 사는 외거노비가 있었다. 외거노비는 주로 농업 등의 일에 종사하고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제 일단은 이 중류계층인데, 이 중류계층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도 중류계층들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중류계층들은 중인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신분적인 어떤 인식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고려시대 중류계층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을 볼 때 고려사의 중류계층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개념이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나는 중인이다 이런 인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의를 보죠. 이 선의라는 사람은 도필지라고 또 부르죠. 중앙간서나 지방간서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계층들이고, 이들은 간에 대해서 니라고 불리죠. 니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사, 녹사, 영사, 입사직이 있고, 그 다음에 장고 등 미입사직으로 분류하는데, 입사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층상 중류계층이지만 실제 이 사람들은 양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 계급들이 음서직을 받고 곧바로 나가기 전에 잠깐 스쳐가는 것이야. 그래서 이들은 엄격히만 하면 이제 중류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미입사직인 장고나 이런 계층들이 주로 이제 선이라는 계층을 이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들부터 이제 중류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리가 있는데, 이 현리는 이제 나중에 장리라고 이제 개명을 하죠. 이 현리는 예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죠? 호족의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대호족들은 중앙 간주 올라가고, 중소호족들이 나중에 이제 호장이니 보호장이니 하면서 지방을 이제 통치했던 사람들이 향리인데, 이 향리는 고종시대 때 항촌사회를 실제적으로 지배했던 계층이고, 세습적 지위가 보장돼요. 그리고 중앙에 끊임없이 관리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그런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향리가 뭐냐면 그냥 간을 진출하기 되게 힘들었죠. 관리로 간으로. 왜냐면 과거제도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세습하면서 그 지역의 토호세력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제 고조시대 향리는 이들이 이제 과거 시험에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중앙간직에서도 쉽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뭐냐면 새로운 피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들 중에 이제 중앙간직에 올라가서 2대, 3대 가면 본벌 귀족이나 검은 세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향리 측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중앙관리로 올라가는 형상도 있어요. 향리가 신분 상승해서 본벌 귀족을 하고, 고종이 같은 경우에는 상층 향리 있죠. 그래서 동교직, 첨설직, 경고직 같은 이런 간직을 받은 유황품관을 받은 상층 향리들이 검은세족이나 신진사대부의 어떤 공급 통로로서 이용을 했다. 근데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서 이 신진사대부들, 이 신진사대부도 원래는 그 출신이 어디예요? 향리죠. 근데 이때부터 조선 초기 때부터 이제 향리, 지방 향리가 중앙으로 올라오는 걸 차단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향리도 엄격히 하면 양천제에서 볼 때 양인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 시험을 법제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수령의 허가를 받아야 돼. 볼 수 있을까요? 수령이 허가 안 내주죠. 네. 그래서 향리가 이제 양반으로 올라가는 그 신분상승 통로가 조선시대 때는 막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의 향리는 조선시대의 향리보다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황품관들
남반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 때, 고려 후기 때 첨설직이나 그다음 동중직, 경고직을 받는 일종 명예직을 받은 그 풍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황성을 마련해갖고 향촌사회를 주도권을 행사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또 중앙 올라가서 그 신진사대부가 되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반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남반. 이 남반은 그 조선시대에 없는 계층인데 어떤 계층이냐면 보통 우리가 그 왕을 이렇게 딱 있으면 동반과 서반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반은 문간, 서반은 무반. 그리고 그 고려시대 때는 왕이 앞에 있으면 남면하고 있으면 북면 쪽으로 해가지고 그 남반 계층이 있어. 남쪽에 있었다 그래서 남반인데 이들은 이제 그 동반과 서반보다 좀 지위가 훨씬 낮고요. 그 고려시대 때 궁중의 숙직이나 시종, 호종, 왕명을 전달하는 그 계층들이 남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그 또 하나의 계층이 있는데 잡류라는 계층이 있어요. 잡류. 그래서 잡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 나 아니면 양반 계층에서도 좀 뭐냐면 좀 오래된 그러니까 귀족 계급 중에서도 좀 뭐냐면 좀 도태돼가지고 그 한참 이제 뭐냐면 병방에 있는 사람들 있죠.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양반이라고 하는데 양반은 그 명경업에 합격해도 5품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예. 그래갖고 이 잡류의 어떤 지위가 되게 이제 그 중류 계층이면서도 좀 약간 서지라든지 그 다음에 향리보다도 좀 낮은 계층이 있어. 그걸 잡류라고 하거든요. 예. 자, 근데 잡류는 지금 이 출신이나 그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학계에서도 정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백성이라는 계층인데 이 백성은 우리가 보통 백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백성이라는 건? 예. 일반 평민들 말하죠. 이건 고려시대 때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미지고, 보통 고려시대나, 그 다음에 그 고대시대 때는 백성이라는 계층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방에 유지를,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향리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평민보다 위 계층이야. 그래서 이제 그 고대시대 때나 그 고려시대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지위가 있는 그런 게 지금 백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되게 고전의 조선 초기 때는 그 일본 평민의 의미가 아니라 주로 총나라의 촌장이나 총정을 의미하는 계층을 백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그 보통 한 촌에 한 성을 갖고 있어. 일촌 일성 제도 그 통론에 나오는데 되게 이들은 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성을 갖고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성을 갖고 있다 해서 백성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성은 그 앞에 있는 향리의 성하고 좀 달라요. 보통 향리가 이제 성을 받을 때는 향리가 예전에 어떤 출신이었다고 했죠? 호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호족을 받을 때는 주로 이제 국가와 관계에서 받아요. 중앙정부하고. 그래서 이런 성은 인리성 집단이라고 해요. 되게. 근데 이 백성은 그와 상관없이 나중에 조선 그 고려 중국에 넘어가면 이제 성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을 갖는 계층들이 그 총락에 있는 촌정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자체적으로 성을 갖게 돼요. 이걸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백성성 집단이다. 예. 그래서 중앙과 연결된 집단은 일리성, 그리고 그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일촌일성을 갖게 된 집단들은 백성성. 그래서 이 백성 집단은 이렇게 이제 그 평민보다 좀 위에 있는 계층이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백성 안에서도 장리백성, 기인백성, 성인백성이라고 계층 문화가 있었고, 백성들도 그 상층 부분은 그 향리 계층으로 또 등록이 돼. 그래서 이런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고려시대 때의 중류계급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지도서에서 더 찾아봐서 보기로 하죠. 지도서 386페이지 펴보세요. 네,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은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촌일성이라는 의미가? 그렇죠. 한 총각이, 근데 우리가 이제 보기에 성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
대개 보면 성도 이제 원래 그 통일신라 시대 때는 주로 신라에 살고 있는 그 진곤이나 육두품, 오두품 정도 이렇게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여초시기에 들어가면서 그 왕건 같은 호족들이나 아니면 그 왕건의 신하들 있죠. 이들이 이제 성을 갖고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후에 항리계층하고 연결되는데 여기까지가 인리성 집단이에요. 근데 이제 고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중기 넘어가면서 이제 마을 촌장들도 이제 성을 갖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백성성 집단이라고요. 근데 그 밑에 평민들은 아직 성을 갖지 못했죠. 그러니까 성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는 고려 후기에서 조금 초기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성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국식 성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제갈시라든지 동시라든지 이런 성들을 이제 많이 따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식 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성도 있긴 있어요. 중국에서 건너온 성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그 남한 여초시기 때 성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 평민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고려 중기까지는 백성성 집단들만 가지고 있었고 그 밑에 평민들은 촌에도 평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아직 성이 없었어요. 예. 자, 그러면 386페이지 펴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방계층, 백성계층, 이렇게 있는데, 그럼 먼저 서리 보면 이제 그 서리도 이제 역필직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근무지에 따라서 경하전, 외하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간이 아니라 이다, 이역에 종사를 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그 서리도 두 개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상급서리가 있고, 하나는 하급서리가 있는데, 상급서리 같은 경우에는 가거를 통해 또는 음서지를 통해서 일단 직을 받고 서리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간직을 이렇게 진출한 중간 통로의 서리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급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는 그 서리직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입사직과 미입사직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은 두 번째 서리 두 번째고 세 번째 내어볼까요? 이들은 역필지임이라 하여 중앙의 각사의 기록이나 문서, 장부의 간장 등 행정의 말단을 맡아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담당하는 이직은 크게 주사, 녹사, 영사 등 입사직과 장보 등의 미입사직으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세습적으로 이역에 있는 이족이 취임해 각기 일을 보았다. 그들 가운데는 자벽에 종사하는 말단 이속인 문보, 주선, 전리 등 장류도 있어서 이 입사직에서 출발하여 입사직으로 승진했지만 그 이상의 진출은 불가능한 이쪽으로 묶여있는 신분층이었다. 이들과는 달리 상급서리에게는 과거 등을 통해 양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다. 이런 점은 귀족 양반의 자제들이 음서제를 이용해 일단은 이직을 받았다가 풍관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풍관과 같이 과정과 녹봉을 지급받고 있어 관료로의 진출이 억제되고 경제적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던 조선의 서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 남방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궁중에 숙직, 왕이 시종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기원은 확실치 않고요. 주로 이제 지위가 상당히 좀 낮았다는 사람들, 그리고 잡류계층과 약간 경계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남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성은 고려 조선 초기 때는 특정한 신분계층을 뜻해요. 총장, 촌정을 가리키고 이들은 인리성 집단과 다른 백성성 집단의 특성 성실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종전의 향리 위층이 인리성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들 안에서도 뭐 장리백성, 비인백성, 서인백성 등 다양한 계층들로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백성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은 9년의 지배계층인 향리 등과 구별된 촌락의 지배자로서 이들은 촌락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촌락 자체가 지방제도로서 국가 권력과 직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1, 2등과 구별되어 신분적으로는 일반 국민, 인민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백성은 백성성이라는 특정 성씨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인리성 집단과는 구별되고 일반 백성과도 구별되는 특정 신분층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편 백성을 성씨 집단의 문제로서 파악해 일리성과 백성성은 그 족단의 연원은 구별되나 함께 읍사의 지배 기구에 참여하는 등 신분적으로는 구별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백성과 일리의 관계나 그 신분적 위치 등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일반 농민과 구별되는 의미로서 촌장, 촌정 등의 재지 유력 계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점은 공통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백성이라는 것은 남할 여초 사회 변동기에 공동체 내의 계층적 결집을 목표로 한 공동체 재편 과정에서 부각된 의식으로서 중앙 지배층과 대비되는 포괄적인 계층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장리 백성, 기인 백성, 서인 백성 등의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일반 평민을 보죠. 평민도 이 두 개 계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백정이라는 계급이 있고 또 하나는 정호라는 계급이 있어요. 백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책에 읽은 것처럼 일반 평민을 말해. 그러니까 특정한 직역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평민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 백자 할 때 백백자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때 백백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없을 백자예요. 그러니까 백정이라는 거는 직역이 없는 남정네라는 뜻이야. 그래서 되게 이제 일반 평민들은 그냥 백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또 남의 토지를 빌려서 한 점으로서 되게 대부분 농민들이고요. 유사시에는 군역에 동원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 군역에 동원될 경우에는 성군이라고 하는데 이 성군의 대상을 보통 백정에서 이제 성군을 해요. 그러니까 직업군이 주로 하지만 전쟁 시나 뭐 출정 시에는 백정 중에 성군을 하고요. 성군을 할 경우에는 예전에 얘기했던 양호라고 해갖고 양호를 배정받죠. 양호라는 건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백정보다 약간 위에 있는 백평민들을 정호라고 하거든요. 정호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특정 역을 받는 사람을 정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직역의 반대급부로 군인전이나 외역전을 지급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군인전을 지급받는 것은 직업군인들. 그래서 이제 이때 직업군이라는 것은 이제 무관계층보다는 주로 이제 하급 간부, 오늘날은 하사관 정도. 그래서 군인전을 지급받을 때 예전에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지급을 받는데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 지급받거나 아니면 자기 토지에 면세지를 설정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받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역전이라는 것은 뭐냐? 외역전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처럼 향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향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건데 이 외역전은 조선 초기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조선 초기에 있다가 언제 없어졌죠? 세종 때 없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들은 백정보다 부유한 층으로 구성됐고 말단 지배층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조선시대 백정은 의미가 다르죠? 조선시대 백정은 세종시대 때 그 고려시대 학착에게 좀 처지가 불쌍하니까 그들에게도 일반 백성의 칭을 백정을 줬는데 오히려 이제 이 백정의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소잡는 사람, 학척을 백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백정하고 그래서 조선시대의 백정은 의미가 다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387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백정이 있죠. 고려시대 백정.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고려 때 특정한 직역을 부담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 백정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남북조와 수나라에서는 무관자인 평민, 즉 백성을 일컫던 말이다. 백정의 백은 없다 또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고 정은 정호 또는 정인이라는 뜻이므로 백정은 정호가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고려 때의 정호는 16세에서 59세까지의 민정 중에서 국가의 직역을 지고 있던 사람을 뜻한다. 즉 군인, 향리, 기인 등으로 이들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로부터 군인전, 외역전 등을 지급받았다. 정호가 아닌 백정은 이러한 직역을 가지지 못한 신분층으로 이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토지 지급이란 수조권을 분급해준 것이므로
백정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소유 토지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고려의 백정은 조상으로부터 전례받은 자기 토지를 소유하기도 했으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백정들은 남의 토지를 빌려 전호로서 경작하기도 하는 농민이었다. 이들은 조세, 공납뿐 아니라 국가의 각종 자벽에도 동원되었으며 유사시에는 한인, 학생 등과 함께 군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군인의 결혼이 생겼을 경우 보충하는 제도를 선군이라 했는데 그 주된 대상의 하나가 백정이었던 것이다. 예, 제가 좀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정은 그 정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혼을 의미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없을배 정호, 그러니까 특정한 역이 없다는 뜻이야. 정호라는 건 특정한 있는 역을 있을 때 정호라고 했으니까요. 예, 좀 수정해서 좀 받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상인과 수공업자가 있는데 별로 이건 볼 건 없죠. 농민보다는 신분적으로 천시했지만 잘 살기는 또 잘 살았다. 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노비를 보죠. 노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노비제도는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천재교육 91페이지를 읽고 넘어가죠. 9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으며 고려 사회의 최하층을 이루었다.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었다. 공노비는 궁궐이나 관청 등에서 급료를 받고 일하는 입역노비와 그 외에 농업에 종사하는 외거노비로 나뉘었다. 외거노비는 수입 중에서 일정 액수를 관청에 냈다. 공노비는 60세에 역을 면제해 주었다. 사노비는 귀족의 집이나 사원에 살면서 일을 하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따로 살면서 정해진 분량의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가 있었다. 외거노비는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신분의 제약이 있었지만 양민과 비슷한 독립된 경제 생활을 누렸다. 노비는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노비의 신분은 대대로 이어졌으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 자, 그럼 노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죠. 자, 천민 중에 대부분 노비예요. 그래갖고 이들은 의무도 없는 대신에 또 권리도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름만 있고 성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재물과 백성의 지위가 동시에 인정받고 본관제도에 편입되지 못해서 주인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원칙상 그들은 동세콘만 인정한다. 이때 이제 동세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색자라는 건 때깔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디도 보시면 흑소주, 금소주, 은수주에 따라서 얼굴 색깔이 뭐예요? 좀 달라 보이잖아. 그래서 양민들과 귀족들과 노비들이 얼굴 색깔이 좀 달랐나 봐요. 예. 햇빛에 많이 노출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같은 때깔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건 만약 뭐가 하냐면 같은 신분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건 원칙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양총 교혼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혼자라고 하지만 혼자라는 거는 그냥 가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저도 누가 했을까요? 조선 전기까지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는 양인이고 여자는 노비교가 많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들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일천직천이 원칙이야. 일천직천이라는 건 아까 예전에 말한 것처럼 한쪽이 노비면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 노비면 뭐죠? 그 자식은 노비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게 좀 아까 조선 초기 때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되게 일천직천이 지켜지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비를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눌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공노비와 사노비가 구분법이 달라. 공노비는 역의 수행 기준에 따라서 나눈 거고 사노비는 거주 형태에 따라서 나눠요. 그래서 공노비는 역의 수행 기준에 따라서 나누면
공영노비, 이걸 또 입영노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입영노비는 뭐냐면 가나에 가서 작업을 종사하는 사람이고, 외고노비는 농경활동을 해갖고 그 뭐냐면 일정한 부분을 뭐냐면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 이제 외고노비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 이 체제가 그대로 가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공영노비, 입영노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나의 작업을 종사하고, 이 외고노비가 이름이 바뀌어져요. 뭘로 바뀌냐면 선상노비 또 낙공노비로 바뀌어. 이름이. 외고노비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선상노비, 낙공노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외고노비라는 명칭은 쓰지 않는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잘못만 했네. 저기 명칭에서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내가 얘기하다가 했는데, 거기 보면 공영노비, 입영노비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는 산상노비가 돼요. 예, 고쳐주세요. 산상노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낙공노비가, 외고노비가 조선시대 때는 낙공노비가 돼.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공노비가 이제 뭐냐면, 성상노비가 사역을 할 동안 이 성상노비의 어떤 나중에 여러 가지 의식주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상노비를 경제적 보조해주는 공종노비가 조선시대에 있어요. 예. 그럼 고려시대는 공영노비, 외고노비, 또 입영노비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고려시대는 공영노비, 외고노비가 있고, 조선시대 때는 공영노비가 선상노비가 되고, 이름이 외고노비가 낙공노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봉종노비가 더 플러스 되는 거죠. 예. 그 공통적으로 그들은 주거 형태는 외고노비예요. 외고노비. 그러니까 가나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나에 있어도 따로 집이 있는 거야. 구분돼요. 예. 그래서 공노비는 이렇게 역의 수행 기준에 따라서 나눠진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인데, 산업인은 이제 보면 결혼과 신분 계승에 여기서 빠졌네 이게. 결혼과 신분 계승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일천 직천법에 입각해서 했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양쪽 교훈의 경우에는 일천 직천이다. 자, 그 다음에 노비 소유권은 천자소유법. 어머니 쪽의 소유주가 기속이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유는 이제 뭐냐 하면 어머니 신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노비는 인간으로 안 보고 뭘로 보죠? 동물로 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아지나 이렇게 교접을 하면, 교미를 지키면 강아지가 나오잖아. 거기 새끼가 나오면 새끼 건 누가 되는 거예요? 암컷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여자 쪽의 주인의 소유물이 된다. 이게 이제 천자수목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천자수목법을 또 다른 말로 노비종목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 그래서 노비종목법이라는 것은 노비는 누구의 신분을 따른다는 거야?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조선시대 때 나왔잖아요.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 노비종목법.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신분상의 소유 관계도 있고 소유권의 의미도 있어요. 노비종목법, 천자수목법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소유권상 의미, 그리고 양쪽 교육권의 노비의 어떤 신분상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비 소유권이 천자수목법이라고 되는데 정종 때 됐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노비 천자수목법을 소유권의 의미가 아니라
그 헐족상의 의미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헐족상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노비는 어머니 식물 따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고려 초기 때는 그 어머니 식물 따르는데 고려 중국에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었다? 일천직초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노비의 이제 신분 결정을 이제 보면요. 자, 아까 지금 했던 거 이제 조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부모가 노비고 거기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노비면 당연히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비겠죠. 예. 그러면 소유주는 누굴까요? 어머니가 소유자. 어머니 쪽의 그 주인이. 그 다음에 부모가 양인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노비면 자녀는 일천직천에 입각해서 뭐가 되는 거죠? 노비가 되는 거고 소유주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어머니 쪽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복잡해. 노비가 아버지고 어머니가 양인이죠. 그러면 일천직천에 입각해서 자녀는 뭐가 된 거야? 노비가 되는데 문제는 소유주는 이럴 경우에는 어머니 쪽 소유주는 없죠. 양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누구 소유주 넘어가는 거야? 아버지 쪽 소유주 넘어가. 예외적인 현상이죠. 예.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 이거는 이런 경우는 조선 후기 때 넘어가서 많이 거야.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군을 축적한 노비들이 그 뭐냐면 양인 여자들과 결혼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에는 거주 형태에 따라서 솔고노비하고 외고노비도 구성하죠. 그래서 이제 솔고노비는 보통 소유자와 같은 집에서 거처하면서 작용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외고노비는 주인과 떨어져서 외지에 거주하면서 농경에 종사하고 독자적 재산을 가지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솔고노비가 되게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외고노비는 주인집과 가까운 데 떨어질 수 있고 또는 멀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집이 뭐 경상도에 있는데 그 외고노비는 서울에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외고노비와 설고노비 중에 3위지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외고노비가 더 높겠죠. 그리고 그 노비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노비들은 뭐도 소유할 수 있냐면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정도 이룰 수 있어요.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비는 노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비가 노비도 소유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노비를 부를 때는 구라고 붙이죠. 쓸 때 사람 인자가 아니라 입구자를 쓰는데 입이 두 개라는 뜻이야. 그래서 중구라고 해서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노비는 주인집보다도 더 잘 사는 노비가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도 그 집을 짓는데 주인집 아들을 고용해갖고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노비라고 해서 다 이게 뭐냐면 고대 시대 때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노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일반 양민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 이들 역을 안 지잖아요. 물론 이제 공노비 같은 경우 역을 지긴 하지만 산업비는 어쨌든 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천인 중에 또 볼 게 뭐냐면 그 하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이제 양수척이라고 하죠. 양수척. 예. 그래갖고 이제 이 하척들은 주로 이제 그 기원이 뭐냐 주로 뭐지 어떻게 이제 하냐면 호상국 시대 때 고려에 걸쳐 떠돌아다니는 청업에 종사하는 무리라고 하는데 양수척, 수척, 무자리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이들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거란의 포였다. 기아인의 후예였다. 그리고 고려 토류가 이제 후백제를 정보할 때 끝까지 개겼던 애들이다. 그래서 이제 거란인과 그 당시 기아인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그 인도 유도모족, 오늘날 백인종 계통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척들은 그 인종도 좀 달랐다. 그래갖고 키가 크고 그 외국인처럼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양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뭐 고려 조선시대 때 하청은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좀 필주이 다른 사람이었나봐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소를 잡거나 유기를 판매하거나 대지를 잡거나 그런 사람들 하청이라고 하고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하죠? 이들을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
자, 제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탤런트야. 연예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양수척에서 이제 가려져 나온 건데, 그 출신이 유목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거란족 출신이 많기 때문에 말타기하고 활쏘기가 능했다고요. 그래서 여말소추 때는 외적대 방어와 내란을 평정하고요. 평상시에는 한척들과 많이 겹치는데, 뭐 도살수적 육류를 판매하거나, 그 아까 얘기한 연예인적 강호를 통해 생활하거나, 창극에 종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인이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척과 제인을 동일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동일시. 따로따로 또 분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들도 천인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형서보고 보죠. 이거 보기 전에 지도서 관련된 내용 볼까요? 지도 387페이지. 자, 거기 보면 노비가 있죠. 387페이지 보면. 노비인데, 공노비하고 사노비 부분인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공노비. 그 두 번째 단락이요. 노비의 두 번째 단락. 공노비는 다시 특정 관할에서 자격에 종사하는 공용노비와 주로 농경활동에 종사하는 외거노비 또는 농경노비로 구분된다. 공용노비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아 생활했으므로 독자적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비교적 자유스러운 결혼 및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60세가 되면 역이 면제되었으므로 산노비에 비해 부담이 가벼운 편이었다. 외고노비는 주로 국유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의 일부를 조로 납부하고 소정의 공역을 부담했다. 공노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외고노비였는데 고려 후기로 가면서 공용노비도 점차 외고노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산노비는 그 소유주의 주요한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주인의 호적에 부적되어 파악되고 있었으므로 성은 없고 이름만 있었다. 이들은 혼인에 있어서도 신분의 제한을 받아 원칙상 같은 노비 사이에 결혼하는 동생폰만이 인정되며 양천 결혼의 경우 일천제천의 원칙에 따라 모두 천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권은 1939년 정종 5년에 제정된 천자소모법에 의거해 어머니 쪽 소유주에게 기속되었다. 산노비는 보통 소유주와 같은 집에 거처하면서 자격에 종사한 솔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외지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경에 종사한 외거노비로 구분되는데 외거노비는 독자적인 재산을 가지고 가정도 온전시켜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솔거노비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들의 경제적 처지는 양인 전후와 비슷했다. 특히 고려 후기에는 외거노비의 수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향상되었는데 이 시기에 양인 농민들이 유력자에게 투탁하여 스스로 노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도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밑에 합적과 제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향소부국을 보죠. 향소부국. 자, 이 향소부국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서만 있었던 특이한 제도인데, 보통 그걸 이제 항소부국 장처, 그래서 부국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신장 역천의 견해와 천인선의 견해가 있어요. 신장 역천은 이들은 신분상 양이지만 여기천해갖고, 뭐냐면 천대받았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인구의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를 천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국가가 유지되냐. 그래서 이들은 신분상 양이지만 여기천했기 때문에 사회적 천대받은 계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견해는 한국사 통론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교계 해석이었는데, 천인설. 이들은 신분상 사회적으로 천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학계의 주 견해는 양인 신장 역천설이 주 견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국민들의 이제 사회적 지위를 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통솔적으로 볼 때 신장 역천이었고, 그 다음에 국가 입학이나 승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받았고요.
부국민이 경우 간직 진출해 있을 경우에 5품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거. 한 품이 적용돼 있죠. 부국제는 언제 쇠퇴했냐면 고려 중기에 쇠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신 정권 때 그 부국민대 어떤 반란이 일어났죠. 네. 부덕이 실패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부국이 해체되면서 점점 일반 군역으로 뭐냐면 편입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또 살펴볼 게 소인데 향하고 부국이라는 개념은 통일신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향과 부국은 이것도 이제 여러 선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일반 군역보다 작은 그냥 집안 행정단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반 양민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데, 근데 이제 그 고려시대 들어서는 식량 역청이 되고 그 중에 그 향소 부국 중에 통일신라가 얻는 것이 있어. 이게 뭐가 될까요? 소죠, 소. 소인데 소는 고려 때 공모 부담을 해서 특정한 물품을 생산한 촌락을 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물품을 생산하고 이에 상당한 물품을 대납하는 역을 담당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생산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그 신을 생산할 경우에는 사소, 그 다음에 비단을 생산할 경우는 주소, 그 다음에 종이를 생산할 경우에는 지소, 땔감은 탄소, 뭐 이렇게 명칭이 달랐다. 명학소는 뭘 생산했던 곳이냐면 수술 생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명학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 있죠. 유성구가 거기가 명학소 자리예요. 예. 지금은 되게 잘 사는 동네였지만 예전에는 공주부에 속해가지고 그 땔감, 그러니까 수술 굽던 사람들이 사는 천민 집단이었어. 예. 자, 뭐 근데 지금은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 소도 원래 이제 그 일본 공납문을 갖다 바치는 것이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부담이 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 이거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서 공납문을 소에서 바치는 게 아니라 일반 군역이 이제 나눠서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도서에 보면 그 소에 대해서 항소 부국이나 이거 관련돼 갖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요 지도서 부분을 찾아가면서 한번 또 보기도 하죠. 자, 지도서 38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향이 있죠. 예, 향소 부국에서 향이 있는데, 이 향은 이제 주로 농업을 이제 바탕으로 했고, 지인은 신라시대 향보다 좀 낮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소 있죠. 소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고려 때 공부 부담을 했던 그 마원인데, 거기에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금소, 은소, 동소, 철소, 사소, 주소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소는 그 내용이 있고 소의 그 내용이 쭉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384페이지 그 소는 공군의 확보를 위해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소는 국물의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설정된 지역으로서 분연제하의 촌락을 기초로 하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특정 물품을 전업적으로 생산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물품의 대납을 위한 역을 전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분연제하의 일반 촌락과는 구별되었다. 소의 주민은 전문 기술자인 장인과 장인의 물품 생산을 돕기 위한 각종 역을 부담하는 금호, 은호, 여모, 묵호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일반 촌락민으로서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었다. 이들은 특정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요역의 형태로 동원되었는데 이들 소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역 자체가 과중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일반 백성들이 이를 꺼리고 천시에 일반 군역민과는 차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소의 주민이 공을 세웠을 때에는 포상의 의미로서 일반 군연으로 승격시켜주는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소는 과중한 수탈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유망하면서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 갔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종래 소에서 생산하던 물품을 군연제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생산하게 되었다. 11세기 이후 유망 농민과 권세가에 의해 수탈된 농민들을 현주지에서 공호로 편적한 것은 종래의 공관제를 기초로 해 실현되었던 부국제적인 수치체제가
단일화되어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수치체제의 변동과 아울러 소는 점차 해체되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기존 군현의 일부로 흡수되었으며 조선 초기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소멸되었다. 예. 그 다음에 부곡이라는 말인데 부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부곡은 향소, 부곡, 장천을 다 합치는 말이야. 그 부곡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의 부곡은 그 부곡 자체를 말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부곡하면 그 넓은 의미의 부곡을 말하는 거예요. 향소, 부곡, 장천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려시대의 부곡은 그 조선, 통일신라 시대나 중국이나 일본의 부곡하고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 부곡은 좀, 양인적인 성격이 강하죠. 근데 이제 중국과 일본의 부곡은, 중국과 일본도 부곡이 있어요. 예. 천민의 의미가 강해요. 근데, 뭐냐면, 고려시대 부곡은 통일신라 시대 양인의 의미야.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그 천민의 의미의 부곡과 딱 중간에 있어. 그래서 식량 역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국의 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정구역상의 편지의 의미가 있다. 상대적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부곡이 왜 고려시대 부곡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부곡제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그 호상국 시대 때 왕건의 끝까지 개겼던 애들. 이런 얘들은 이제 그 밑에 일반 주변이나 속견 밑에 예속시켰다. 그런 선이 있고,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호상국 시대 때, 호족들의 권한을 인정하는 가정에서, 호족들이 지배하는 영역을 인정하는 가정에서 항소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호족들이 그들의 세력들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호족에 몰려 삼은 거죠? 예속민을 삼은 거죠. 그러면서 지위가 격화됐다. 이 두 가지 기원에 대한 선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기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385페이지. 거기 보면, 385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볼까요? 고려 때 부곡의 성격에 대해서. 고려 때 부곡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최근에 주목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고려의 부곡은 군현제에 예속되어 국가의 특정력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고려의 부곡 집단은 후삼국 통합 전쟁 시 왕조에 저항한 호족 세력 지역들을 법제적으로 부곡제라는 행정부획으로 편성해서 군현제의 하부 기구로 예속시켜 군현제를 통해 지배하는 방식으로 성립되었다. 부곡민은 농업 생산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군현제 하에 일반 양의 신분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국가에 의해 특정의 역, 즉 국가 직속지인 군정, 공회점, 학점 등을 경적하기도 하며 때로는 군사 요충지에 동원되어 성을 수축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부곡에 대한 다른 견해는 부곡민은 전국과의 토지를 경작하는 전우였으며 이들은 일반 군현민과는 달리 주영군 중 일풍군으로 편제되었다는 것이다. 즉 부곡민은 남할 호족 세력 하에서 그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이 되었던 집단 예속민이었으며 그들을 국가 권력 하에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곡에 대항하고 호족들의 지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타협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 지배권을 가정이라는 형태로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지배권을 창리의 일품군 장교 겸임이라는 형태로 각각 인정해 주었다. 따라서 일반 군현민의 민전에 10분의 1의 수조율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부곡민이 경작하는 토지에서는 4분의 1의 수조율이 적용되었으며 부곡민들은 일품군이 되어 창리의 지휘 아래 각종 무역에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견해는 전시가와 군제 등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부곡민은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양인 신분이면서 또 다른 군현제 하의 농민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훨씬 열세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또 북학, 입학이나 승려가 되는 것 등에 있어서도 법제적으로 제한받고 있었으며 부곡리의 경우 관직 진출에 있어서 5품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을 받았다.
그래서 보통 부공민의 차별적인 내용들을 쓰면 이걸 쓰시면 돼요. 예, 지금 쭉 언급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럼 읽어보세요.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부국 때는 점차 성격이 변화되어 고려 말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거의 소멸되어 15세기 전반에는 68개, 16세기 전반에는 불과 14개만 존속하게 되었다. 자, 장과 천대, 보통 장천하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거든요. 장천은 뭐냐면 일반 군영같이 특정의 행정구역으로 편성돼 있어요. 거기에는 향리가 있어갖고 일반 군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장천을 왜 설치했냐면 고려시대 때 왕실이나 국원이나 사원들에게 지급된 수조지야. 이 수조지를 좀 행정구역으로 재편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요물고라고 해갖고 왕실 재정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실 기구에서 이제 관리를 파견해서 거기 수조를 해서 왕실 궁정이나 뭐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 장처였다. 그러면 조선시대와 좀 비교해보면 조선시대에도 그런 토지가 있었죠. 뭐라고 하죠? 내장전이라고 하죠. 근데 조선시대 내장전은 고려시대 장처와 다 달라. 고려시대 장처는 특정 행정구역을 지정해 준 거야. 예를 들어갖고 포천군을 지정해갖고 포천군의 모든 생산물들은 다 왕실 재정이 요물고에 기속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갖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설정해주고 그 지역 안에 수조지가 설정된 거야. 그러니까 포천군 군 단위가 아니라 여러 지역 중에 이게 기름진 땅이라면 이쪽 마을은 뭐 이렇게 수조를 설정해갖고 내장도를 설정해서 왕실에 갖다 바치도록 하는 것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장초에 있는 사람들은 부국지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만 부국지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 부국민보다는 좀 더 대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명경업, 작업 이런 데 응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적 지위도 누렸다는 거. 그래서 일반 부국민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좀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장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 때 지역적 행정구획을 단위로하여 형성된 일종의 장원, 왕실을 비롯하여 궁원, 사원 등이 지배한 일종의 장원으로서 고려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토지의 집적이 아니라 당시 행정 조직인 군연제의 일환을 이루고 있었으며 하부 조직은 촌락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향, 부국, 소와 같이 이가 배치되었으며 이들을 외계로 군연과 연결되었다. 따라서 향, 부국, 소 등과 함께 부국제라 통칭되기도 하였다. 장은 왕실이나 궁원, 사원 등에 지급된 수조지로서 그곳의 토지는 일반 민정과 같은 상과 공전으로 간주된다. 장의 주민인 장정은 조세는 궁원과 사원에, 기타 여격과 곡물 등은 국가에 납부하는 국가적 수취체제 하에 국민적인 존재였으며 양인 신분으로 백정과 함께 명경업, 잡업 등에 응시할 수 있었다. 장처의 조세를 관장했던 기구는 왕실 재정을 장악하는 요물고로서 고려 말에 이에 속한 장처는 360개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부국제적인 수치체제가 해체되면서 장이나 군연에 흡수되어 직할촌이 형성되는 등 변질되다가 조선왕조 성립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향, 소, 부국 등과 더불어 저치를 감추었다. 과정법 성립 이후에도 왕실 궁원의 그 재정 기반으로 토지가 지급되었으나 종래와 같은 행정 단위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의 왕실 토지 관리 방법이 달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신분 상승을 보죠. 자, 고려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와 달리 통일신라는 거의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고려시대도 상대적으로 볼 때 신분 상승이 좀 약간 어려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통일신라 시대보다는 좀 더 이루어졌다. 그게 특징인데, 자, 신분 상승의 경로를 보면 향리가 과거시험을 받고 뭐가 될 수 있죠? 문관, 귀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 국공을 세워가지고 모부안으로 출세할 수 있고, 향소 부국민이 양이나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노비가 재선을 모아가지고 종강정찰을 거쳐가지고 양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분적인 어떤 것들을 좀 뭐냐면 한글 극복하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이런 것들이 고려국의 신분제의 동력을 발생시켜요. 특히 심했는데 고려국이 고려국이 왜 심했냐면 그 당시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했었어. 거기다가 또 몽골족들의 침입 때문에 그죠? 유민화되고 그리고 그 때문에 토착 세력들이 벗어난 토착 근거지에 벗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요인으로 해서 고려후기 때 신분제의 동요가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면요, 정치적 신분주 동요, 경제적 농장 발달, 그 다음에 문무교차제. 이 문무교차제는 무신정권 시기 때 있었던데 원래는 무반진하고 무반진이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제 고려 후기 그 무인정권 이후에는 무반계통의 사람들이 문반집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무인정권의 실권자들이 문화시중 자질을 꿰차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화시중 같은 경우에는 종일품인데 예전 정일품인데 예전에 누구만이 될 수 있던 자제예요? 예? 문반. 근데 거꾸로 그 문반이 삼장군 대장군 되는 사람도 있어. 교체 형상, 문무반 교체 형상이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첨설간제인데 첨설간제는 뭐냐면 고려기 때 이제 외구가 쳐들어오니까 홍골족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는 그 지방 향리에게 줬던 명예직이야. 그래서 이 첨설간직은 되게 이제 정이품직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높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에 비해서 그 실직은 있긴 있어요. 완전 명예직은 아닌데 실직은 있는데 좀 낮은 실직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천설각을 받으면 나름대로 다른 향리보다는 뭐예요? 높은 간직이 올라갈 수 있죠. 좀 사회적 위신이 있겠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부국적 폐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양민과 천민에게 양반직 일반 관리들직이 확대되어 나갔다. 그래서 이제 고려기 때는 신분제 동요 형상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세 지배세력 관천을 보자. 저 이건 시험단 좀 할게요. 예.